강제로 키스를 일종의 성폭행이죠. 네네. 이 성범죄를 저지르다가 이제 안 당하겠다고 혀를 깨물었는데 그것이 이 참 황당한 아니 우리 그때 발언들도. 황당한 건 이거예요. 어. 그때 이제 검사랑 판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낯선 남성이 자기에게 강제 키스를 해. 혀가 들어와서 깨물었어요. 네. 1.5cm가 자기 절단됐어요. 방어라고 할 수 있죠. 가해자는 상해를 입었죠. 그런데 아니 그냥 가해자와 결혼하면 간단하지 않습니까?를 법관들이 검사와 판사가 이야기를 하고 이 정당방위라고 했는데 이걸 상해라고 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사건입니다. 자, 이게 56년 만인 올해 5월에 재심 청구가 됐고요. 네. 아직 판결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시사특공대. 내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시사특공대 매주 화요일 2부 3부입니다. 노래 속에 담겨있는 역사 그리고 오늘의 시대상 이야기하는 시간이죠. 역사인 가요. 이렇게 좋은 날 최영일 평론가 그리고 박연미 기자 나와 있는데 오늘은 뭔가 이 굉장히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 셋 다. 그렇죠? 네, 오늘 드레스 코드를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빨간색? 빨간색으로. 네,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어요. 어우, 그렇습니다. 사흘? 네. 우리 다음에 만날 때는 크리스마스 지난 다음에 만나기로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 포스트 시즌이 있으니까요. 아, 벌써. 네, 스토브리그도 근데 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스토브리그. 박연미 기자가 네. 제가 아는 한 막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막 들뜨고 뭐 막 주변에 이런 거 주고 이럴 스타일이 아닌데 아니, 이게 아무래도 레드잖아요, 레드. 어. 코로나 블루, 우울증, 코로나 레드, 반작용으로? 분노, 반작용으로 코로나 블랙, 절망. 어떻습니까? 그런 본인 시대예요. 생각하기에는 아니에요. 저를 아니요? 정말 잘못 보셨구나. 저는 이벤트 여왕이에요. 조금만 이뻤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아, 정말? 알았어요, 알았어요. 네네. 네. 알았어. 우리가 다 알았어. 지금 청문회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 모레까지 하는데 뭐 맞아요. 다시 뭐 전해철 후보자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별 그건 없을 것 같은데 제 예상으로는 내일 변창흠 후보자가 있더라고요. 아, 큰 게 있어요. 전해철 후보자는 네, 지금 삼선 의원의 친문 좌장. 네, 그런데 이제 행정안전부가 네. 이번에 경찰청법이 통과되면서 네네. 국가수사본부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경찰이 강화돼요. 검찰의 수사권을 이제 이양 받잖아요. 당연히 힘이 세지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하고 플러스 내년 재보선, 내후년 대선에서 자, 이게 선거의 공정을 기할 수 있겠는가? 이 현 정권의 좌장 아닙니까? 이런 이제 이 정치적 비판 네, 많을 네. 거고. 그리고 오늘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당연히 백신이 핫 이슈일 거고요. 근데 이제 내일 국토부 장관 후보자인 변창흠 후보자는 지금 언론 검증을 혹독하게 당하고 있죠. 과거에 이제 SH공사, LH공사 사장하면서 했던 말. 근데 이게 좀 문제 소지가 많은 발언들이 일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같은 여당 측도 아니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이 사람이 먼저다인데 구의역의 김군 사건에 대해서 한 말은 너무 과한 거 아니었나. 사과를 한번 했는데 더 정말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 이런 요구도 나오고 있고 야당은 아예 사퇴, 낙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 뭐 이제 과거에 이 사장 재직 시절에 무슨 자동차세를 이제 체납해서 압류되고 뭐 이런 것까지 막 탈탈 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 번이 아니라 열대 번인가 그렇더라고요. 2011년부터 뭐 몇 년 전까지. 아주 상습적으로 이 세금을 안 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국민들한테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하니까 이게 바로 또 내로남불의 어떤 정석 아니냐라는 말이 또 나오더라고요. 아니에요. 이미 아니죠. 교수 신문이 내로남불보다는 아시타비. 아시타비 네네. 정석이다. 아스로발베타. 알겠습니다. 박연미 기자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들과 우리를 나누는 그 시선 자체가 좀 차갑다고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복지 중에 최고 복지인 주거복지를 다루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네. 여러 가지 산업재해가 가장 많은 곳이 국토부이기도 한데 그 두 가지 사안을 바라보는 시선이 못 사는 사람들, 걔가 좀 잘했으면 이런 단어에서 드러나는 것이 사회에 대한 굉장히 차가운 인식이라고 봤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비슷한 나이 또래 자녀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우리로 세상을 나누는 분이 과연 따뜻한 집을 만들 수 있을까 걱정이 좀 됐고 해서 여당 안에서도 지나치게 이분을 옹호하려는 논리는 오히려 역풍을 부를 수도 있으니까 그건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정무적으로 봤을 때도 알겠습니다. 청문회 뭐 오늘 내일 모레까지니까 또 지켜보면서 그런데 뭐 얘기가 있으면 또 그런데요. 네. 이 정영애 여가부 장관 후보자께는 너무 관심들을 안 주십니다. 어떤 분이죠? 네 분이나 있는데 알겠습니다. 여가부 장관 후보자도 계십니다.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에 청문회가 있어요. 관심 가져주세요. 네. 자 우리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도 관심을 많이 가져. 네. 근데 그런 부분도 있어요. 여성가족부가 지금까지 계속 그런 비판이 될 만한 이 어떤 판단들을 하면서 여가부 자체의 존폐에 대한 이야기도 솔직히 많이 그거는 나오고 꽤 됐죠. 있습니다. 저희 네. 방송에서 이런 말까지는 안 하지만 왜 있는 거냐라는 말을 여성 그리고 가족의 일원들이 하고 있어요. 지금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들이 오히려 그런 왜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지 한번 그것부터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후보자가. 좋아요. 뭐 자격이 되냐 안 되냐 그 이전에 그런 생각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노래 들으면서 한번 볼까요? 미워 말아요 원망도 말아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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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라고 인정받을 때까지 누명을 벗기까지 32년이 걸렸습니다. 그 32년 중에 20년은 옥살이를 했어요. 감옥에 갇혀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중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서 긴 인생을 빼앗겼던 윤석열 씨의 재심 지난주 무죄 선고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재심인가요? 이게 뭐 다시 재짜기 때문에 네. 다시 재판받는 거 아니냐 간단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간단한 것만은 아니에요. 좀 뭐 정의를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재심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나 기타 청구권자의 요청으로 다시 심리하는 겁니다. 재판이 이미 기결된 재판을 다시 한다는 건데 한자 그대로 풀자면 다시 살핀다는 뜻이에요. 근데 재심의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게 재심은 증거부터 그 논리적인 구조까지 다 재심을 청구하는 사람이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수사권이 없는 사람이 생업을 포기하고 여기에 몇 년을 매달려야 한다는 얘기고요. 또 기본적으로 재판부는 동료 재판관이 내린 결론을 뒤집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 데다가 아주 중대한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심 청구를 받아준다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기존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시그널이에요. 이거 그 우리하고 정치쇼 오래 같이 했던 이승훈 변호사한테 다시 한번 확인을 했더니 재심은 청구를 받아준다는 것 자체가 재심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그만큼 재심 청구를 받아주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재심을 청구해서 다시 심리를 한다는 건 기존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시작하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도 있습니다. 강하늘 씨가 출연했던 영화 재심이라는 건 잘 나와 있고 네. 요 재심 몇 건을 통해서 유명해진 박준영 변호사라는 박준영 또 변호사. 우리나라의 재심 전문 변호사죠. 네, 본인도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네. 그런 분도 있습니다. 자, 윤석열 씨 재심해가지고 어쨌든 무죄가 나왔고 재판부에서는 좀 사과를 표시했죠, 그래도. 사과를 표해야죠. 네. 한 사람의 그냥 인생이 사실은 이게 뭐 반평생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네, 사실은 전생애가 날아간 거죠. 그렇죠. 앞으로의 삶도 그렇고 윤석열 씨 이제 본인 스스로를 밝히길 원해서 이름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지금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담담하게 얘기했어요. 자, 재심으로 이제 드디어 무죄 확정을 받으셨습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다시는 나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허. 재판을 공정하게 해달라. 여기에 다 담겨 있잖아요. 모든 게. 저는 이런 재심 사례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 재심의 원조는 프랑스로 거슬러 올라가요. 19세기 네. 드레피스 대위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기밀 누설죄로 독일 네. 대사관의 기밀을 팔아먹었다. 근데 필적이 비슷한데 한 가지. 드레피스 대위랑 필적이 비슷해. 근데 이 사람 유태인이야. 그러니까 진범일 거야. 그리고 그냥 종신형을 선고받고 섬에 유배됐는데 영화 빠삐용 마지막에 나와요. 이 악마의 군도로 간 빠삐용이 이렇게 절벽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면서 바위에 앉았더니 고참 수형자가 야 거기는 드레피스 대위 자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대사가 하나 나와요. 이게 얼마나 프랑스 사회에 큰 영향을 줬었는지 명화에도 등장을 하는데
그러다가 12년 만에 재심으로 무죄 석방이 됩니다. 이때 에밀 졸라라는 대문호가 나는 고발한다라는 글을 신문에 게재하면서 이때부터 프랑스가 인권 문제에 대해서 특히 재판에 있어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증거주의로 강화되면서 좀 현대화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왜 재심이 32년 걸렸을까? 조금만 들여다보면 허점투성인데 네. 살인의 추억에도 나오잖아요. 범인을 잡기 위해서 88년 올림픽을 앞두고 연쇄살인이 벌어지니까 경찰이 압박을 받잖아요. 누구라도 잡아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 당시에는 고문도 가했고 가혹행위도 했고 윽박지르고 그런데 32년 걸린 이유는 저는 한번 판결하면 법정은 신성하다.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거야. 제가 보기엔 쓸데없는 권위주의가 수십 년 한 사람의 인생보다 더 대단한 것이냐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야, 정말 간만에 저랑 뜻을 같이 하는 분을 만났네요. 저도 일사부재리라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법원의 권위를 신성히 하는 거 그동안 그랬을 수 있지만 지금은 이 과학의 발달로 몇 년마다 엄청나게 수사 기법도 달라지고 이 증거를 분석하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충분히 결과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몇 년 전 광고 보면요 법원에서 악법은 더 이상 법이 아닙니다. 악법은 신고하세요. 바꿔드립니다. 법은 국민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이런 공익 광고를 했거든요. 네. 근데 아직도 법은 너무 무겁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건이고 해서 윤석열 씨 화상 연쇄살인 사건에 여러 건이 있었지만 그중에 8차 사건의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던 이분 다시 한번 저희도 심심한 위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좀 예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조봉암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봉암 재심에 들어갔는데 진보당. 네. 독립운동가이자 해방 이후 초대 농림부 장관, 국회 부의장을 지낸 분인데 2대 3대 대선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라이벌이었어요. 그런데 1958년에 간첩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후에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사형이 집행이 되는데 2011년 대법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게 되죠. 사후 53년 만입니다. 재판부는 일반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육군의 특무부대 소속 수사관들이 수사를 했고 사실상 가혹행위로 제3자의 거짓 자백을 받아 이걸 근거로 기소했다. 그러니까 본인 자백이 없었고 증거도 명확치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죄를 덮어 씌웠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이 판결이 뒤집히기는 했습니다만 이분과 이분의 가족들이 겪었을 그 수많은 고초를 생각하면 어떤 걸로도 보상이 안 되겠죠.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정적이라고 하죠. 정치적인 숙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완전히 음모를 꾸며가지고 누명을 덮어 씌우는. 자, 이분 이제 한 사람이었지만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역사 사건들이 또 있어요. 그렇죠. 특히 전후에 많은데 또 소개 하나 해주시죠. 네, 여순 사건의 민간인 피해자들에 대한 재심도 있었죠. 1948년 여순 사건이라는 게 여수하고 순천까지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에요. 네. 여순 사건 당시에 정부의 진압 과정에서 무차별로 부역자를 색출하게 됩니다. 부역자라는 게 적에게 도움을 준 적과 뜻을 같이 한 자 이런 뜻인데 군이 그래서 여수에서 통근 열차를 이용해서 순천까지 진입했기 때문에 철도국의 공무원들도 반군의 협조자다 이렇게 몰아버리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이 과정에서 장환봉 씨가 반란군을 도왔다는 혐의로 체포된 뒤에 총살을 당합니다. 이게 거의 전시 상황인 거예요. 당시에 29세였고요. 장 씨의 유족들이 2013년에 재심을 청구했고 올해 1월 72년 만에 무죄가 선고됩니다. 이야, 정말 기네요. 72년. 누군가에겐 평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간인데 그동안은 그냥 이 부역을 했던 죄를 뒤집어쓰고. 그러니까요. 아마 일가 친척들 연좌제 때문에 취업 하나도 안 됐을 거고 동네에서 빨갱이라고 손가락질 받았을 거고 그 수많은 엄혹한 시절에 얼마나 고초를 겪었겠어요. 요거랑 거의 똑같은 시기에 벌어진 게 제주 4.3 사건이에요. 4.3 사건도 있죠. 네네. 이거는 섬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죽음의 공포에 떨었던. 예를 들면 이것도 빨치산 색출을 이제 빌미로 했는데 사실은 너무나 많은
지금 아직도 다 이 숫자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수만 그러게요. 명에. 그래서 요즘에도 4.3이 되면 이렇게 제주에서 동백꽃 배지를 달지 않습니까? 네. 추모하면서 지금도 이제 추모 국가 사과가 최근에 이루어졌어요. 이번 정부에 맞아요, 처음으로 맞아요. 국가 사과가 이루어졌는데 이것도 72년 만에 생존 수형인이 결국은 재심을 청구해서 재심을 통해서 피고인 7명이 어제 무죄 선고를 받습니다. 야. 윤석열 씨도 32년인데 네. 아까 지금 여순반란 관련 네. 총살당한 분 72년 만에 4.3도 72년 만에 어제부로 무죄예요. 그럼 그 전까지 뭐냐? 어찌 보면은 반란 세력의 가족들로 제주에서 그러니까 제주에서는 4.3을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수십 년 동안. 금기어였죠. 예, 광주에서는 이제 5.18이 금기어였고 이 수십 년간 지금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의 그 전쟁을 전후로 한 해방 전국에 벌어졌던 가슴 아픈 역사인데 이것도 이 어찌 보면 권력 투쟁 앞에 민간인들이 초계처럼 희생됐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건 국가가 당연히 사죄하고 배상하고 무죄는 당연지사. 너무 오래 걸렸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박현미 기자님 네. 뭐 노래 하나 추천해주면서 2부를 마무리할까요? 네, 오늘은 그 노래를 좀 여러 개 가져왔는데 들어봅시다. 어떤 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 윤석열 씨를 생각하면서 노래를 골랐어요. 위로를 드려야 할지 아니면 앞으로의 보다 화려하게 펼쳐질 미래를 응원하는 게 좋을지 좀 모르겠어서. 분위기 업시켜 봅시다. 그거 어떤 노래 있습니까? 자, It's True in the End. 야 이거는 너무한 거 JJ and 아닙니까? Linkin Park. 야 이것도 푸푸락이라고 있고요. 그러네요. 있고요. 내일의 날씨. 마틴 스미스가 부르는데 내일의 당신의 이미 날씨는 우리 화창할 거예요. 좋아요. 제작진에서 골랐습니다. 예, 링킨 파크와 제이지가 함께한 In the end doesn't really matter 이 노래를 골랐네요. 자, 노래 듣고요. 이제 기사 특공대 3부로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2020년 12월 22일 와 이자가 많다. 2020년 12월 22일 화요일 생방송으로 이제 이게 시사 특공대 작전 펼치고 있습니다. 특공 시사 특공대. 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한 단계 떨어지자마자 우리 보복성 음주를 하면 어떨까 하는 작당 모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3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압력. 지금 그 이재익 PD의 간이 네. 용왕님께 바쳐도 되는 수준이라고 싱싱해요. 합니다. 네. 깨끗합니다. 19세 정도. 자, 듣고 계신 용왕님 연락 주시고요. 네. 저는 출격 준비 완료하고 있겠습니다. 아하. 최일 평론가 좀 어떻습니까? 저는 그냥 그래요. 원래 술을 많이 안 마셨기 때문에 아. 네? 간은 좋았어요. 어허.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만성 피로라. 만성 피로. 용왕님 저 오메가 3 좀 주세요. 바다에 아. 많잖아요. 알고 있어요. 아, 그러면 안주는 좁혀지네요. 아 용왕님이 네. 산타는 아니죠? 등푸른 생선 위주로다가. 바닷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재심인가요? 재심 사건들을 훑어보면서 또 음악도 들어보고 그러고 있는데 제일 앞에 제일 최근 사건이었던 윤석열 씨 관련됐던 재심 얘기를 해줬는데 이 윤석열 씨가 최근에 인터뷰했던 몇몇 반응들을 사람들이 되게 놀란 모양이에요. 저희도 맞아요. 마찬가지고. 맞아요. 김영주 대원, 윤석열님 그런 고통을 겪고도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타고난 선한 상품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 경이롭게 느껴졌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참 많이 놀랐거든요. 분노가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거의 득도의 경지. 그렇지만 그런 방식으로 득도할 필요는 없죠. 그러게요. 워낙 선하고 좋은 분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더 슬펐어요. 아이고,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주어서 고맙다고 범인에게 얘기하시는 장면에서는 저는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성여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보면서도 이분 앞날에 정말 쨍하고 해뜰래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약간 생각했어요. 비슷하게 억울한 상황에 처한 네. 투옥이 된 극이 쇼생크 탈출 아니에요. 네네네네네. 그 죄가 없는데 아내의 살인범으로 팀 로빈스. 정말 네. 아주 답답한 상황에서 학대도 당하고 하는데 결국 어떻게 하면 탈출하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은 이 윤석열님은 정말 또 다른 경지에 계신 것 같아요. 최현 평론가님,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 윤석열 씨에 대한 이 배상에 대해서 예측을 이제 언론들이 하고 하는데 있습니다. 네네. 너무 소극적인 배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그러니까 예를 들더라고요. 들면 이거 형사적인 배상이 그러니까 억울하게 20년 가까이를 옥살이를 해서 네. 하루 일당을 얼마로 쳐서 형사 배상을 국가가 하는데 이게 한 17억 내외, 네. 한 뭐 20억까지 갈 수 있다.
민사 소송을 또 걸어서 민사적인 배상까지 받으면 이게 한 40억 될 수 있다는데 그럼 와 많다 뭐 이런 분들도 일부 계셔서 제가 100억 받고 20년 감옥 생활하는 거 한번 생각해봐라. 예를 들면 이제 한 50억 줄 테니까 20년 감옥에 gat혀 있을래? 그럼 자기 인생을 그렇게 허투루 그러게요. 그 정도의 돈과 바꿀 사람이 있을까인데 외국의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이게 가습기 살균제 우리나라 1, 2억 좀 높아져서 뭐 5억 이렇게 배상할 때 해외에서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십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아니라 거기는 여성 청결제를 수십 년 이용했는데 이게 여성에게 난소암을 일으킨다는 인과관계가 뒤늦게 확인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거의 말기 암에 걸리신 분, 돌아가신 분 600억, 800억 이렇게 배상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값이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뭐 형사적인 배상 한 17억에서 20억, 그다음에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면 한 40억. 전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하고 집단 소송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이거 되면 큰일 나는 것처럼 기업들이 굉장히 열심히 로비하고 있는데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사람을 해치는 물건을 안 만들면 됩니다. 물건을 안전하게 만들면 되고요. 맞아요. 그리고 뭐 최근에 3%를 공정경제 3법 얘기 나왔을 때 기업 다 죽는 것처럼 엄청나게 몸을 사리잖아요. 그건 진작에 했었어야죠. 그 정도의 약한 법도 그 기업의 환경을 해칠 정도로 느낀다면 글로벌 기업 아닙니다. 이미 늦었다. 차라리 더 일찍 시행됐어야 될 법이다. 그럼요. 돈은 글로벌로 벌고 왜 기업은 장사처럼 운영해요?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재심인가요? 그 다음 얘기해볼 것은 여러분들이 영화 변호인이라는 영화 덕분에 많이 익숙해진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불임 사건 재심에 대해 얘기할 건데 이거 광고 듣고 돌아와서 한번 얘기해보죠. 4474번 문자를 소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잭디, 저번에 과장 그 진급 시험 면접 망쳤다고 문자 보냈었는데 혹시나 하고 기대를 놓지 않았지만 역시나 떨어졌습니다. 오늘부터 회계감사 준비해야 되는데 일이 손에 잡히질 않네요. 동기들은 한 달씩 저보다 먼저 진급하는데 저만 뒤처진 것 같아 일이 씁쓸합니다라고 했는데 요즘 그 뭐 가장 화제 많이 내리고 있는 인물이죠. 윤석열 총장의 그 커리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검사로서 걸어온 길을 한번 인터넷에서 금방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시 합격하는데 얼마나 걸렸고 그 뒤로 어떤 식으로 검찰이라는 조직에서 승진이 됐는지 제일 늦었던 사람이에요. 이것저것 다. 근데 직장에서는요. 빨리 승진하면 결국 빨리 나가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최대한 천천히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대기만성이라는 말도 있듯이. 길이 항상 그래요. 여기서 갈 때 보면 가는 길인데 저쪽에서 올 때 보면 오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길고 짧은 거는 끝까지 가봐야 돼요. 맞습니다. 자, 이 오늘 하는 재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신락 같은 희망이었긴 하지만 비록 우리 사법부를 통해 죄인의 낙인이 찍혔던 분들이 정말 기적처럼 다시 그 낙인을 지운 사건들 돌아보고 있습니다. 불임 사건 우리 박연미 기자한테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1981년 군사독재 정권 초기에 발생한 용공 조작 사건입니다. 영화 변호인을 통해서 다시 영화화되기도 했는데 지난 2009년에 재심이 있었고요. 7명의 재심 청구인에게 계엄 포고령 및 집시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존의 판결이 유지가 됐고요. 2012년에 그래서 다시 재심을 신청을 하고요. 2014년 모두 무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33년 만이죠. 다 깨끗해졌군요. 이 변호인에 보면 참 그 지금 기준으로 봐서 참 어이가 없는데 그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보면 크고 작은 불임 사건 같은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러니까 이게 불임 사건의 원조는 항림 사건이에요. 항림 사건. 예, 항림 사건이 서울에서 있었고 부산에서 있었던 항림 사건과 유사한 연공 조작이 불임 사건. 그리고 베를린에서도 있었어요. 동백림 사건이에요. 동베를린 사건이죠. 그러니까 유학생들이 얼마나 이 동독에 대한 관심이 또 컸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독에 유학 간 학생들이 동베를린을 갔다 왔는데 간첩이지. 거기에 희생자가 천상병 시인이에요. 총망받던 청년이 고문의 후유증으로 바보 행세를 하면서 하지만 그 총명함을 시로 풀어내서 귀청 같은 시를 남기고 지금 이제 세상을 떠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희생자들을 무수히 만들어냈는데
당시에는 대학생들이 가장 저항적이었고 네. 이 전두환 씨가 그런 얘기하죠. 요즘 젊은이들은 내 맛을 안 봐서 내가 무서운 걸 잘 모르는 것 같아. 아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때 대학생들을 이 그냥 이렇게 조직표만 하나 그리면 간첩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뭘 했나 보니까 책 돌려보고 불온소적 그게 역사란 무엇인가 EH 카 이게 불온소적이라는 거였고 참. 또 이제 이 공장 다니는 여공들에게 검정고시를 칠 수 있도록 야학을 했는데 네. 이 야학도 불온한 모임이었던 거고 그럼 저도 잡혀갔겠네요. 그러니까 무슨 이제 이렇게 조직표만 만들면은 간첩으로 둔갑하던 그 80년대 시절에 결국은 84년에 박종철 열사는 이 고문으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영화 1987에 나오는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박종철에서 이한열까지. 그래서 이런 사건이 너무나 많았다. 안타깝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박연미 기자님, 네. 이런 그 재심과 관련된 사건들이 워낙 이 극적이다 보니까 엔간한 건 다 영화로 만들어졌던 것 그러네요. 같아요. 아까 그 제주 4.3 사건 같은 경우도 지슬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지슬. 네. 흑백 영화긴 합니다만은 불임 사건도 변호인이 있고. 4.3 관련해서 그 수형 행불인이라고 있거든요. 수형 그러니까 행불인. 수형됐던 사람 중에 행방불명자들 네. 이분들에 관련한 재심이 지금 청구돼 있어요. 어제 마지막으로 그 재심 관련한 신문이 끝났고 4.3 특별법이 그래서 이번 임시국회 안에 아마도 국회에서 통과가 될 겁니다. 관련된 사건을 다시 조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약촌오거리 사건도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됐고요. 맞아요. 1964년까지 가보자면 이 여성에 대해서 강제로 키스를 하려다가 피해자인 여성이 혀를 물어서 절단시킨 사건이 있어요. 네. 이것도 역시 원미경 씨가 주연한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맞아요. 라는 영화로 영화화가 되는데요. 이거는 참 아이러니한 게 그 각본을 쓴 사람이 성범죄로 투옥된 이윤택 그 전 감독, 극작가. 감독. 그분이에요. 아하. 그래서 사실 80년대에는 그분이 참 그 어떤 여성에 대한 어떤 의식이 있는 사람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씁쓸하네요. 연희단 패거리인가요? 네, 그딴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성범죄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참 모를 일이구나 씁쓸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죠. 지금도 뭐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이 역사가 어떤 색일지 10년, 20년, 또 맞아요. 50년 뒤 또 그 색이 달리 보이겠죠. 다른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 아까 그 최영일 평론가가 네. 동백 사건, 동백을 네, 동백림. 유학생 사건이 있지만 동백림 사건, 제일동포 유학생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75년이죠. 11월 22일 중정 대공 수사국장이었던 김기춘에 의해서 조작된 사건입니다. 한국말이 서툰 제일동포 유학생을 포함해서 21명을 간첩으로 기소했는데 사형 및 징역형이 선고가 됐어요. 2010년에 진실화해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재심을 권고했는데 이 피해자 상당수가 이미 사망했거나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재심이 진행되고 있고요. 속속 무죄가 선고되는 중입니다. 와, 이것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벌써 75년 제가 태어나는 때인데 이런 사건이 또 있었군요. 유학생 관련된 사건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이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 이거는 80년대에 있었던 일이죠. 이게 똑같은 게 아까 제일동포 유학생 사건은 중앙정보부잖아요. 중정. 이거는 국가안전기획부인데 50 들어와서 이름만 바뀌었지 똑같은 조직이에요. 네, 미전실 같은 거죠. 예, 네. 남산의 부장들의 그때 중앙정보부 시절. 그다음에 이제 전두환 정권 50 들어와서는 이제 국가안전기획부. 그다음에 이제 DJ 정부에서 이제 바꾸면서 국정원으로. 국가정보원. 네. 이제 또 이제 해외정보원으로 바뀔 상황입니다. 네. 이제는 국내에서 활동할 수가 없죠. 자, 구미 유학생 간첩단은 이 안기부가 미국과 서독에서 유학하던 학생들이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됐다. 그래서 입북한 후 북한을 다녀온 후에 지령을 받아서 간첩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이때도 2명에게 사형 선고, 1명은 무기징역. 98년 광복절에 사면되기까지 13년 동안 투옥 생활했습니다. 실제로 옥살이를 10년 넘게 네. 했고요. 재심 신청을 했고 올 2월 1심 법원에서 35년 만에 무죄 인정. 이때 20대 대학생들은 지금 뭐 5, 60대가 된 상황이죠. 자, 그런데 검찰이 이 최근에 올해 피고인들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더 있다. 항소를 해요. 어허. 그러니까 이게 재심으로 뒤집어지는 게 싫은 거예요. 네. 검찰은. 네. 그 당시 얘기가 옳았다. 이들은 간첩이다라고 지금도 주장을 하는 거죠. 올 8월에 2심 재판부는 무죄 선고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검찰은 간첩 맞아요. 그러고 다투고 있고
1심에 불복하고 그런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30년 40년 된 잘못 또 72년 된 것도 있었습니다. 인정하면 어떨까? 그걸 증거를 가지고 그 증거가 진짜 증거라면 또 혹시 모르겠는데 네. 과거에 아까 드레피스 사건 말씀드렸지만 증거가 계속 나와요. 이런 사건에서. 근데 그 증거들이 다 이상해요. 그 나중에 만들어진 증거인 경우들이 많았어요. 이번 검찰은 설마 지금의 검찰이 그랬으리라고 보진 않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인정할 걸 인정하는 공권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박인민 기자님, 이 네. 과거 우리가 뭐 적폐라는 말이죠. 워낙 많이 써가지고 다들 익숙할 텐데 귀에도 그냥 그 과거에 머무는 적폐들도 있고 또는 이것이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발목을 잡고 또는 미래에까지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는 적폐들도 있잖아요. 이 네. 아까 말했듯이 이 사법에 대한 지나친 이 맹신 혹은 신격화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적폐에 가깝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는 이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굉장히 소수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시에 합격한 인원을 보면 그 폐지 전에야 뭐 한 1,000명까지 늘어나고 지금 전국에 로스쿨이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불과 20년 전만 해도 지방에서는 형사 사건으로 입건이 돼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면 풀어주는 일도 있었어요. 아이고. 당신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변호사 쓸 정도 되는군요 라고 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게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의 전유물이기도 했고 사실은 그런 느낌 최근에도 있죠. 검사들에게 검사 불기소 세트라는 게 등장하기도 하고 99만 원짜리. 그렇죠. 그리고 경찰이 어떤 수사했던 사건에서 유력 인사를 좀 관용 있게 풀어준 거 아니냐 이런 사건도 최근에 있었잖아요. 이용구 법무차관에 대한 바로 의혹도 지금 있었죠.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예. 그러니까 여야를 떠나서 원칙이 원칙답게 바로 서려면 그때그때 다르지 않아야 돼요. 법이 그때그때 달라요.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아요? 아직도 어려운 분들은 많이 있고 네. 변호사 수임료라는 게 녹록한 돈이 아닙니다. 서민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에 대한 인식은 강해져서 야 내가 혼자 억울한 일을 당할 거면 비용을 좀 들이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럼 요즘은 공권력이 두려워하는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냐? 자기 선배예요. 전관이에요. 아 형, 좀 진지한 네.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자기 형이에요. 아니 자기의 선배가 이 검사 선배가 옷 벗고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네. 판사 선배가 옷 벗고 이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분이 자기가 전에 뭐 부장판사, 부장검사했던 부서의 사건에 와서 의뢰인의 변호사라고 하면 이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전화로 수임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자신은 이건 자문만 해줬다. 아유, 최근에 2억 원 오가서 구속됐지 윤갑근 씨. 않습니까? 네. 윤갑근 씨. 그런 일이 벌어져서 지금 변호사는 좀 많아졌는데 전관을 선임해야 재판에서 이기거나 씁쓸하네요, 수사에서 정말로. 유리하다. 근데 방송국은 정관예우 1도 없잖아요. 전혀 없어요. 나가면 끝이잖아요. 오히려 페널티가 있죠. 그렇죠. 그래 어디 보자. 정말로 PD들은 나가서 프로덕션 차리잖아요. 그러면 어디 보자. 그러니까 1997년 2월 15일에 저 형이 나한테 어떻게 했더라. 보통 그렇습니다. 방송국은 전관예우 1도 없고요. 정글이에요. 정글. 정글이에요. 정글이에요. 지금 못하면 그냥 못하는 네. 거예요. 예전에 뭘 했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야, 우리 방송국이 더 공정하네. 좋네. 우리 또 시청자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또 엄혹한 시선으로 또 저희를 바라보고 네. 있기 네. 때문에 자 오늘 또 제일 핫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영화 재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영화도 있지만 약천 오거리 사건 얘기 안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없습니다. 한번 또 간략하게 계획을 네. 짚어주시죠. 2000년 익산 약촌 오거리에서 택시기사가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입니다. 15세 최모 군이 범인으로 지목이 되는데 1심에서 징역 15년, 2심에서 10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해서 형이 확정이 됩니다. 2003년에 그런데 진범인 김모 씨가 검거가 돼요. 네. 김 씨의 진술이 이 진범으로 잘못 알려져서 수용 생활하던 최근의 진술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에 가까웠는데 검찰이 재수사를 반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억울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2016년 재심이 이뤄졌고 무죄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게 많은 TV에 요즘에 심층 탐사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다뤄서 재환기가 되면 한 번쯤은 대중이 관심을 가지고 요새는 뭐 이제 인터넷 검색어에 오르고 그러면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고 또 이 국민청원이 요즘에 활성화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 이전에는요. 재심은 사실상 불가능한 게 경찰이 반대하고 검찰이 반대하고 법원도 꺼리고 이걸 다시 들추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네. 2000년의 사건에 대해서 이 사람이 범인이다.
아니 형을 집행하고 있는데 3년 후에 진범 비슷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럼 누구도 이걸 다시 들여다보고 싶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요하게 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약촌오거리 사건이 바로 영화 재심의 실제 사건이었던 거죠. 저희 SBS에서도 네. 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도 지금 우리 네. 최현평과 말한 것처럼 뭐 언론 재심 또는 언론 수사처럼 많이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다루고 있죠. 이런 프로그램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많아져야 되고 억울한 지금도 사람들이 너무 관심이 많아요. 많은데 더 관심을 갖춰야 됩니다. 네. 지금 드라마도 하고 있잖아요. 이 사건으로. 나라라 개천용. 나라라 개천용. 그게 이제 이 재심 사건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모델이라고 하던데. 네, 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죠. 네. 기자님도 이 약촌오거리 사건 잘 많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이런 저런 경로를 통해서. 좀 안타까운 게 항상 보면 입은 있는데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사연의 주인공이 돼요. 그러니까 지체장애인 혹은 그 발달장애인 이런 분들이 글자도 제대로 못 쓰는 사람인데 내가 범인으로 몰렸다 혹은 범죄를 인정하면 풀어준다고 해서 인정했다 이런 얘기가 나중에 나오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스스로를 변호하기 어렵고 뒤에서 이 사람들을 보살펴줄 보호자가 딱히 없을 때 이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한 사회의 품격은 약자나 소수자를 대하는 방식에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약자와 소수자가 억울하지 않은 나라가 좋은 나라겠죠. 지금 말씀하신 들으니까 사실 아까 우리가 앞부분에 얘기했던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도 몸이 그렇게 썩 건강하거나 많이 배운 분은 아니었어요. 네, 그렇죠. 네, 신체 정말. 장애가 좀 있으신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살인의 네. 추억에서 좀 희화된 대목들도 있는데 네. 사실은 굉장히 우리 기층 민중 중에서 그렇게 막 이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당당하게 자기가 얘기할 사람이 없고 다 주눅이 들잖아요. 관 앞에서는 민이 주눅이 들어와서 살아왔다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유사한 사건은 자녀가 변을 당했는데 어머니가 울면서 내가 이 아이를 죽였어. 잘 돌보지 못한 거야. 근데 그냥 자녀살인범으로 기소되잖아요. 그 말을 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이게 그 나라에서는 증언이 되어서. 영어를 잘하지 못하고 그냥 이제 한글로 울면서 얘기한 걸 영어로 I killed my 번역하니까. son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렇죠. 자백했다 이렇게 그렇죠.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거 되게 우리나라도 주의하셔야 그런 돼요. 경우죠. 그 미국에 처음에 이민 갔을 때 지금이 안 그러시겠지만 한국 속담 같은 것들을 영어로 직역해서 학교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잠자는 사자의 쿠터를 건드렸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걸 일단 못 알아듣고 그걸 굉장히 직설적으로 받아들이면 이 영어가 능통하지 않을 때 되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네. 그때 저도 그 사건 아는데 서랍장이 무너져서 아이가 뭐 깔렸나 맞습니다. 막 그랬었는데 엄마가 막 울면서 저 때문이요. 제가 잘 못 보살펴줘서 그래요. 이런 걸 영어로 그냥 막 나 때문에 죽었다. 했는데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증언으로 인정을 받았던 거죠. 아, 그 와중에 유튜브에서 이제 네. 약천 아닙니다. 약촌입니다. 이렇게 계속 올려주시는데 약촌 맞아요. 약촌이라고 했거든요. 어, 그러니까 약간 마스크를 뚫고 나오면서 약촌. 발음이 그렇게 들렸나 봐요. 굴절됐네 소리가. 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사건 짧게 볼까요? 이 강제로 키스를 일종의 성폭행이죠. 네네. 이 성범죄를 저지르다가 이제 안 당하겠다고 혀를 깨물었는데 그것이 이 참 황당한 아니 우리 그때 사람들도- 황당한 건 이거예요. 어. 그때 이제 검사랑 판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낯선 남성이 자기에게 강제 키스를 해. 혀가 들어와서 깨물었어요. 네. 1.5cm가 자기 절단됐어요. 방어라고 할 수 있죠. 가해자는 상해를 입었죠. 그런데 아니 그냥 가해자와 결혼하면 간단하지 않습니까?를 법관들이 검사와 판사가 이야기를 하고 이 정당방위라고 했는데 이걸 상해라고 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사건입니다. 자, 이게 56년 만인 올해 5월에 재심 청구가 됐고요. 네. 아직 판결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피해자가 74이 되셨어요. 네. 네. 당시에 아주 젊다고 하기에도 어린 나이네요. 어리네요. 어린 나이. 당시 18세였으니까 네. 이게 영화화됐을 때도 보면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해서 그러니까 가해자 역할을 김민종 씨가 맞아요,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가해자의 변호인 역할을 이경영 씨가 하고 맞아요. 원미경 씨가 여기에서 피해자. 억울하게 피해자가 되고 결국은 이제
나중에 여기 법정 안에서는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해서 손숙 씨가 무죄를 이끌어냅니다. 그렇게 되는데 현실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미투 사건들 이후로 다시 한번 내가 이게 뭐 아주 오랜 일이고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걸 알겠지만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 이러면서 인터뷰에 나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던 어떤 의식의 수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판결이 될 것 이게 같아요. 그나마 최근 사건이고 64년 사건인데 네. 이 전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법정 진술을 하는데 동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성폭행이냐 아니면 합의에 의한 성관계냐를 다투는데 네. 이 등 뒤에 돌이 베겨서 등이 아프다. 그러니까 자리를 좀 옮겨달라고 한 이야기가 동의로 간주가 돼서 이거 성폭행 아닙니다. 이런 판결이 나온 사례도 과거에 있어요. 이 옛날에는. 자, 이 재판관들의 네. 의식이 어느 정도였는지 네. 그 정도 의식을 간 재판관들이 내렸던 판결이어도 얼마나 많았을지 아찔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우리 아놀드 베네딕트 최영일 평론가의 선곡을 들으면서 오늘 끝내볼까요? 네, 원래는 살인의 추억 OST 너무 당연하게 유재하의 우울한 편지를 하려고 했는데 네. 이 오후에 너무 우울해요. 아 맞아요. 선우정아 씨가 노래를 부르고 아이유가 피처링한 고양이 맨 처음에 다시 생각해봐. 이게 재심을 암시하는 노래입니다. 다시 생각해봐라. 네, 나오네요 지금. 자, 오늘 두 분 고맙고요.